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진희입니다. 예, 돌풀입니다. 저희는 요한네스 힐슈베르그의 서양 철학사 학원 근대와 현대 읽고 있고요. 20세기 철학에서 삶의 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790쪽이고요. 자연주의적인 삶의 철학입니다. 바로 읽어볼게요. 니체는 삶의 철학의 자연주의적인 유형에다 자극을 주었다. 물론 이때 니체는 일방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20세기에 있어서의 직접적인 니체 운동이라고 보여질 수 있었던 것은 위에서 언급했고요. 앞에서. 이제 니체를 생물학주의의 방향으로 해석한 자연주의적인 삶의 철학의 두 사람의 독립적 대표자 슈펜글러와 칼라게스를 살펴보기로 하자. 이 두 사람 재밌어요. 일단 슈펜글러 먼저 보겠습니다. 오스발트 슈펜글러는 마지막에는 자유문필가로서 미넨에 살았으며 세계대전 후 의해져서 서구의 몰락을 통해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대요. 이 부제는 세계사의 형태학입니다. 역사는 삶의 현상이다. 삶은 모든 생물들과 마찬가지로 전형적 형식을 갖고 있고 서로 비교될 수 있대요, 형식이. 그리고 법칙을 확정하게 해 준다.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다가올 미래를 예언할 수 있다는 거죠. 791 쪽을 보면 슈펜글러는 문화 형태를 여덟 가지로 구별해요. 예를 들어서 아폴로적인 심성의 현상 형식으로서의 고전 문화, 그리고 파우스트적인 심성의 현상 형식으로서의 서구 문화, 주술적 심성의 현상 형식으로서의 아랍 문화, 요런 것들에 관심을 기울였던 거죠. 아폴로적인 심성이 뭘까? 이건 좀 파우스트적인 심성이 뭘까? 궁금하긴 합니다. 이렇게 나눴다고 해요. 그에게 있어서 문화란 언제나 살아있는 유기체다. 이 유기체들은 꽃피고 시들고 죽어가며 이 유기체, 그 문화에다 추나 추동의 개념을 적용할 수도 있다. 이런 생물학적 태도가 그 결과로서 가져오는 것은 슈펜글러가 그리스도교를 성숙한 문화라고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자, 기독교가 성숙한 문화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슈펜글러는 오늘날의 서구의 문화를 이미 몰락한 문화들과 비교함으로써 서구 문화의 몰락을 예언한다. 그를 따르자면 몰락한 문화에서 볼 수 있는 몰락 현상, 이 서구 문화에도 이미 있다는 것이다. 즉 합리주의, 기술의 우위. 자, 그를 따르자면 모든 문화에 있어서 최후에 오는 것은 기술이며 이 기술은 정신이지 삶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도시, 세계 시민주의, 민주주의, 휴머니즘 사상, 평화주의, 인권, 동포애 등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게 생겨나서 결국 서구 문화는 망할 거야. 왜냐면 다른 문화도 그렇게 해서 망했거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주장이에요. 슈펜글러의 저서는 현대 역사 철학의 커다란 계열에 뛰어든다. 이 계열은 비코로부터 레싱, 헤르더, 헤겔, 마르크스, 토인비, 야스퍼스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자, 이 주장. 지니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래서 서구가 망할 거야. 이런 것들 때문에. 몰락 현상 이렇게 주장하는데. 네, 있을 법한 주장이었던 것 같고요. 당시에 또 우리 문학에서도 많이 두드러졌던 내용 중에 하나로 뭐 1999년에 뭐 세계가 멸망한다 뭐 이런 음모론 되게 많았잖아요. 예. 그런 하나의 맥락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 주장이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요. 지금도 그렇거든요. 여기 보면 합리주의, 기술의 우위, 대도시, 세계 시민주의, 민주주의, 휴머니즘, 평화주의, 인권, 동포애 이건 다 어떻게 보면 인권이나 동포애, 평화주의 이런 건 되게 좋은 건데 이것 때문에 서구가 망할 거야. 문화가 망할 거야. 이게 좀 좀 어폐가 있지 않나. 이게 좀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인가. 이게 좀 의문이 들긴 하거든요. 어? 좀 네, 과학에 대한 좀 갸우뚱? 두려움도 있을 수 있겠고, 그게 좀 우리가 시대가 바뀌는 그런 터닝 포인트 시점에 언제나 항상 나오는 그런 음모론이 아니었는가. 음모론. 네. 근데 한편으로는 이 기술의 우위 뭐 모든 문화에 있어서 최후에 오는 것은 기술이며 이게 우리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어떤 외계 문명도 기술이 극도로 발달하면 스스로 자멸을 할 것이다.
뭐 인류도 마찬가지로 기술이 너무 발전해 버리면 그런 SF 영화 있죠. 많이 있죠. 너무 극도로 발전해서 뭐 터미네이터라든지 기계가 인제 반란을 일으킨다든지 오히려 그게 문제가 돼 버리는 그렇게 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음 아무튼 계속 보면 쇼팽글러에게 있어서는 하나하나의 문화 현상들이 해결에 있어서처럼 절대자 안에서 지향되어 있는 뜻이 아니다. 어. 마르크스처럼 모든 사회적 역사적인 삶을 오직 하나뿐인 법칙에다 예속시키지도 않아요. 또 말할 것도 없이 인간에 대한 열대열분 철학적인 신앙도 이미 갖고 있질 않아요. 야스퍼스에게 있어서는 이 철학적인 신앙이 아직도 전체를 묶어주는 바일 것이다. 수학자인 슈팽글러는 다른 극단에 빠지게 된다. 즉 그는 오직 흐르는 산만 보고 대담한 유비를 시도하고 사람들이 온동하기도 직관주의적 독단론적인 유형론이라고 일컬었던 방법을 사용한다. 슈팽글러에게 있어서는 그의 명제의 불확실성은 그가 좋아하고 최고로 개인적이며 아니 오히려 자의적이며 신비적 천재적인 확신에 의해 특별히 더 강화된다. 그의 저자기에는 과학적인 정확성이 요청된다. 개별적인 연구는 그의 많은 명제들을 반박하고 있대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팽글러는 커다란 인상을 남겼다. 그 이유는 한편으로는 그가 많은 것들을 매우 잘 통찰했기 때문이며 다른 편으로는 그의 문화에 대한 비관론이 일반적인 시대의 분위기에 잘 들어맞았기 때문이며 또 다른 편으로는 그의 저술가로서의 활동력이 커다란 암시력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슈팽글러의 세계관의 일반적 철학적인 바탕은 노골적인 생물학주의다. 역사의 과정을 추진시켜 나가는 삶, 그 생명은 해겔에게 있어서처럼 이념도 아니고 베르그송에 있어서처럼 삶의 약동도 아니고 원초적이라는 뜻의 생명력이다.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삶이며 언제나 오직 삶, 종족, 권력, 애로의 의지의 개선뿐이며 진리와 발명과 금전 등의 승리가 아니다. 세계의 역사는 세계의 심판이다. 세계의 역사는 언제나 보다 더 힘세고 보다 더 풍부하고 보다 더 자신 있는 삶에게 권리를 주어왔다. 어, 이 권리란 생존의 권리이며 결국 살아남는 놈이 센 놈이야 이런 논리인 거죠. 그것에 눈뜨기 이전에 옳았느냐 옳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아무런 상관도 없다. 어. 세계의 역사는 언제나 권리와 정의를 권력과 종족의 희생으로 바쳤고 진리를 사실보다 중요하다고 하고 정의를 권력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라고 말한 한 사람들과 민족들에게 사형을 선고해 왔다. 이런 것은 바로 니체의 생물학화이다. 니체는 있는 그대로의 폭력에 관한 말을 많이 했으나 정렬의 가치에 의해서 사용되고 선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는 않았었다. 그의 힘찬 비유들은 새로운 인간을 이끌어 나가는 동력의 상징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슈팽글러에게는 권리와 가치에 대한 각성이 여전히 결여되어 있다. 슈팽글러는 야수화된 니체상을 가지고서 20세기의 20년대와 30년대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데 이바지한 여러 저작자들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또 헬시베르거가 또 비난을 하면서 끝납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슈팽글러? 네, 좀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가지고 그냥 이대로 쭉 읽어나갔고요. 어, 음, 철학자의 느낌에서는 약간 거리감이 느껴지는 음,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음, 어, 우리가 철학사 안에서 메인으로 다루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름을 들어본 것 같으면 이게 들타이랑 같이 들타이랑 아까 슈팽글러랑 진멜 같은 지금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역사에 대한 얘기들, 역사의 맥락들.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찾아보는 공부를 해야겠다. 이 정도만 보고 되게 짧았어요. 그래서 맞아요. 어떤 얘기를 하기는 좀 힘들었던 것 같고 이게 사실은 큰 틀 안에서 니체 얘기에서 계속 걸려있는 얘기들 있잖아요. 맞아요. 니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읽었을 때는 어떤 이 흐름대로 좀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음, 그대로 이해하고 있긴 한데 우리가 니체에서 댓글 많이 달렸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읽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예예. 좋은 이게 댓글들이 많이 달렸죠. 예. 네, 너무 주관적으로 읽고 있는 느낌도 많이 나고, 사실상 니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이 사람들을 가진 큰 틀 안에서 이해하는 것도 좀 힘들 것이기 때문에 그 맞아요. 영상문화에 대해서 계속 한번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니체는 진짜 각 잡고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워낙 많이 진짜 중요한, 지금 시대에도 유효한 정말 중요한 철학자고, 플라톤 전집을 우린 다 인제 읽을 예정인데, 플라톤 못지않게 중요한 니체, 뭐 막스, 이런 분들 너무 중요한 철학자라서 니체도 인제 한번 웬만하면 전집을 다 읽어볼 생각인데, 나중에 한번 또 본격적으로 다룰 분명히 다루겠죠. 슈펜글러도 서구의 몰락, 이게 3 권짜리 책이 나왔습니다. 예. 알라딘이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리고 793 쪽에 루트비 클라게스. 클라게스는 게오르게 클라이스에 속해 있었으며, 어떤 뭐 공부 집단인지 모르겠어요. 오랫동안 미넨에 살았다. 그는 1919년 이후부터는 스위스에 살았다. 영혼의 적대자로서의 정신은 이미 그 제목에서 이 책의 저자가 정신의 파괴적 작용에 대항해서 삶을 옹호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플라게스는 니체가 처음에 구상했던 바대로 삶의 개념을 재생산해냄으로써 니체를 완전한 니체로 만들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플라게스를 따르자면 니체가 삶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올바르게 꿰뚫어 본 것은 그가 디오니소스적인 것, 오르기아의 열광적인 축제, 출산을 하는 위대한 어머니인 대지에 관해서 말할 때이다. 자, 다음 문단이 결정적이에요. 이거 읽어 볼게요. 대지는 숨쉬는 모든 것을 자기 안에 끌어들이는 그런 거대한 삶의 흐름을 자기로부터 발산하는 것이며, 그리고 이 삶의 영원한 리듬 안에서는 인간도 스스로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클라게스의 저서들 중에 하나에는 우주 생성의 에로스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 이 삶은 영혼의 삶이다. 이 삶은 식물, 동물, 어린이, 원시인 등의 삶과 같이 무의식적이며, 이게 지금 긍정하고 있는 거예요. 클라게스가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 이게 맞다는 부분이에요. 자, 무의식적이며 무의식적, 사고를 하지 않고, 이게 사고를 하지 않아야 돼요. 놀고 춤추고 꿈꾸면서 깨닫지 못한 채로 허우적거리게 내버려 둔다. 이 긍정을 하고 있는, 클라게스를 따르자면 니체는 디오니소스적인 것의 상징 안에서 이렇게 정신으로부터 풀려난 순수한 생명력을 보고 있다. 정신을 부정합니다, 클라게스는. 니체는 바로 그다음에 권력애로의 의지를 주장함으로써 스스로 모든 것을 망쳐버리고 말았다. 왜냐하면 권력애로의 의지 속에는 정신이 떠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신을 왜 말해? 이런 거죠, 클라게스는. 그래서 클라게스는 삶을 순수히 생물학적으로 받아들이고 다음과 같은 인간상을 계획함으로써 니체를 개선하려 한다. 그가 계획한 인간상이란 이 땅 위의 것, 피무의식적인 삶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게 뭐 기존에 이 문장이 좀 복잡하니까 제가 풀어서 얘기하면, 플라게스가 부정하는 건, 자, 의식 상태, 두뇌, 정신, 지성, 의지, 의무, 남성적, 능동적인 것, 이걸 부정합니다. 어. 이걸 부정하고 긍정하는 건 뭐냐면 마음, 본능, 감성, 경향, 감정, 어머니다운 것, 여성적인 것, 파토스적인 것, 이걸 긍정해요. 이게 클라게스예요. 무의식적인 것을 내세우는 인간상이라고 나와요.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와닿았던 이유가, 저희가 니체는 따로따로 녹화했잖아요. 그때 무슨 얘기하려고 했었냐면, 원래 어 니체 니체를 종합하려고 했어요. 저는 수정 보완하려고 했었는데, 니체 니체가 어 말투가 되게 남성적이죠. 되게 거칠어요, 이 사람은. 남성적이에요. 니체를 보완하면 돼요. 그 니체 그래서 남성적인 거의 반대만 당연히 여성적인 거겠죠? 오늘날 페미니즘 같은.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들은 왠지 니체를 싫어할 것 같은
너무 남성 가부장적이야. 이게 성격 자체가, 말투 자체가 좀 부드럽게 얘기하면 안 되나? 뭐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클라기스가 이걸 보충해 주네요. 제 생각을 그대로 받아서, 물론 이제 클라기스가 먼저 말했겠지만 딱 나온 거예요, 제 생각을. 여기 나오잖아요. 여성적인 것, 어머니다운 것, 감성, 경향, 감정, 마음 본능, 이런 것들을 강조하네. 주장하고 있네. 너무 반가운 거죠. '니체를 보완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정신을 아예 부정해 버려요. 어 클라게스가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니체가 좀 부족했던 부분들, 잘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클라게스가 일단 요쯤에서 인제 지니 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클라게스를 음. 궁금하네요. 네. 제 주관적으로 이제 니체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힘들거나 아니면 좀 정리하기 힘들 수 있다라고 이제 정의를 내렸었는데, 그런 맥락에서 좀 저 스스로가 좀 더 배워야겠다 싶으면 니체를 쓴 사람을 읽어야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클라게스가 오히려 더 맞을 수 있겠다. 그래서 클라게스를 읽으면 오히려 내가 생각했던 니체에 대한 정리, 혹은 클라게스의 니체를 통해서 더 본격적인 니체로 좀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읽었고요. 음, 클라게스의 논의가 정답은 아니겠지만 좀 다를 수는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읽었던 이제 니체와 클라게스가 읽었던 니체가 어떻게 다를지에 대해서는 좀 더 제가 본격적으로 읽어봐야겠지만, 클라게스가 강조한 부분들, 혹은 이 책 안에서 니체를 뭐 니체를 완전한 니체로 만들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써 놓았는데, 이제 그거는 어, 또 다시 평가를 해봐야 될 일이고. 네. 네, 제가 궁금해서 클라게스 그 알라딘을 검색해 봤었는데 클라게스 책이 하나도 없어요. 음, 한국어로 번역된 책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근데 그건 있죠. 영역본 있죠. 영역본을 구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영어를 읽으실 수 있으면 영역본은 분명히 있습니다. 클라게스. 없을 수가 없고요. 아마 영역본을 구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읽어 보시고 저희들한테 해석을 딱 해 주 "클라게스가 내가 읽어 보니까 이렇더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궁금해요, 솔직히. 제가 딱 생각했던 지점이거든요, 니체에 부족했던 부분들. 계속 보면 '우리는 정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이미 수학과 기술, 논리학 및 개념적, 도식적인 모든 사고에서 확정지을 수가 있다. 아까 정신 부정했다고 했죠? 어떤 내용이 나올지가 인제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의 정신은 언제나 삶에게 고통을 준다. 이놈의 정신, 이런 거죠. 정신의 개념적인 구별지음은 살아있는 전체를 파괴하고 현실에서 풍부함과 색깔을 빼앗아 버리고, 개념이 그렇잖아요. 어. 현실을 일반적인 도식에 밀어 넣고 만다. 이게 정신이다. 그렇긴 하거든요. 여기서는 베르그송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들린다. 베르그송도 이렇게 주장했죠. 자, 이 프랑스인과 독일인, 자, 베르그송과 이 클라게스, 이 두 사람은 데카르트가 영혼적인 것을 단순한 의식으로 해소시켜 버린 것에 반대한다. 이 두 사람은 영혼, 즉 삶, 생명을 다시 불러들인다. 로고스 중심적인 태도 대신에 생명 중심적인 태도가 나타난다. 너무 좋아요. 생명 중심적인 태도. 로고스 중심적인 태도 대신에 생명 중심적인 태도가 나타나요. 어. 저는 인제 결과적으로는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계속 인제 요즘엔 제 입장이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 저 같으면 '야, 로고스 틀렸어. 생명 중심적인 게 맞지.' 이렇게 갔을 텐데, 요즘에 저는 로고스도 필요하고 생명도 필요해요. 둘 다 필요해요. 자꾸 종합하고 싶어요. 다 이렇게 포용하고 싶어요. 그릇이 그릇이 넓은 게 뭘까 계속 생각하게 되는데, 다 품고 싶어요. 실제 이게 둘 다 다른 영역이거든요. 다 필요하거든요. 어쨌든 클라게스는 오성이 현실을 인식한다는 것을 부정한다. 즉 오성은 스스로가 만든 개념들을 가지고서 일종의 독자적 세계, 즉 순전히 인공적 추상에 지나지 않는 대상들의 세계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죠.
음. 오직 이 대상들만이 오성에 의해 재인식될 뿐이다. 그러나 클라게스를 따르자면 실제 그 현실의 진정한 세계는 체험되어야만 하고 체험, 일종의 모습들의 세계이며 흘러가는 전율 속에 성립된다. 뭔가 말이 멋있어. 흘러가는 전율, 소름 끼침 속에서 성립된다. 음. 이 전율의 리듬이 우리들을 사로잡아 이끌어가는데 이때 우리는 우주의 등에 업혀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 어떻게 이런 문장을 우주의 등에 업혀서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된대요. 삶의 이런 모든 흐름들을 파괴하는 것은 정신이다. 정신이 죽일 놈 이렇게 되는 거죠. 삶의 모든 흐름을 파괴하는 게 정신이래요. 아까 이 뉘앙스가 슈팽글러도 비슷한가 모르겠네. 어쨌든 정신이다. 슈팽글러도 인류가 그러니까 기술이 극단적으로 발달하면 어 "망한다. 이 기술은 정신이지 삶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슈팽글러도. 실제로. 계속 보면은 정신은 무엇보다도 그 권력 의지와 소유욕을 가지고서 자연의 파라다이스적인 순결마저 더럽힌다. 정신이 정말 나빴죠. 자연은 기술적인 인간의 손에 의해 약탈의 대상으로 되는데 이거 실제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가 근데 자연은 기술적인 인간의 손에 의해 약탈의 대상으로 되는데 이런 것은 정신이 일반적으로 기술, 경제, 정치 등에서 행하는 가장 나쁜 짓이다. 자연을 약탈하는 거. 이게 가장 정신이 한 가장 나쁜 짓이라는 거예요. 노자 도덕경도 생각이 나요. "머리가 좋은 사람으로 하여금 뭘 버리지 못하게 해라. 뭘 하지 못하게 해라." 어 클라게스도 음울한 예고를 하고 있다. 그의 친구 레싱의 표현을 빌리자면 "지구는 정신 때문에 멸망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죠? "지구는 뭐 인류 때문에 망할 거야." 이런 얘기 요즘도 많이 하잖아요. 솔직히 뭐 아니 닭이 지구를 망하게 하겠어요? 뭐 고래가 망하게 하겠어요? 인류만이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는데 정신. 클라게스를 따르자면 형이상학적으로 볼 때 정신은 우주의 불행 때문에 세계에 내려오게 되었다. 정신의 유래, 우주의 불행 때문에 세계에 내려왔어요. 역사적으로 보자면 서구의 역사에 정신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아낙사고라스에서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는 정신은 이미 보다 높은 세계, 즉 예지의 세계를 건설하려고 애쓴다. 중국과 인도에도 세상을 도피하는 태도들은 있다. 그 최고의 본질을 순수한 정신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교에 의해서 정신은 무서울 정도로 힘센 것으로 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교가 또 이게 또 나빴죠. 플라게스는 이런 정신 전체를 거부하려 한다. 참 재밌는 문단입니다. 어 어떻게 보셨나요? 음,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고, 제 주관적으로는 좀, 어, 왜냐면 저는 이제 칸트를 좋아하고, 어. 아무래도 초월성에 대한 뭐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더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주관성을 더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하고, 또 우리 감각의 차원에서나 아니면 경험의 차원으로 좀 축소시키는 부분이 없잖아 있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들을 계속 전개시키고 싶어 하는데요. 현대 철학의 경향성인 것 같아요. 이제 이거는 그래서 우리 형이상학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에 좀 해줬는데, 그런 정신이 높은 세계, 보다 높은 세계가 되고 예지의 세계가 되는 그런 초월적인 어떤 것으로서 거대하게 상정되는 그 형이상학의 어떤 결핍적인 모습들, 아니면 이데올로기적인 모습들, 그런 부분들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야기는 또 잘 알겠고 현대 철학의 경향성도 잘 알겠으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초월성에 대한 경향을 좀 더 가지고 싶고 음. 그 부분을 좀 더 보고 싶어서 어 혹시 이런 이 사람들이 초월적인 어떤 면모를 포기하려고 하지만 그게 사실은 쉽지 않은 작업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런 면모를 좀 드러내지 않을까 이런 음. 감각을 좀 세워서 읽고 있고요. 음. 저도 신기한 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원래 저의 저는 인제 예전 같았으면 클라게스 딱 읽으면서 막 박수 쳤을 거예요. '아니 바로 이거지.
이 말이 맞지. 정신 죽일 놈 이렇게 갔을 것 같은데 요즘에 저 이제 서양 철학사 계속 공부하면서 저희 입장이 바뀌는 걸 경험해요. 플라톤을 전 지지를 하고 이게 바뀌었어요. 분명히 지니님도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처음에 할 때 플라톤이 죽일 놈이 갔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플라톤의 그 이상, 그 형이상학 이게 쓸데없는 게 아니구나. 그게 필요하구나. 꿈꾸는 자. 그게 진짜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얘기도 나중에 좀 하면 저의 이제 어떤 철학적인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주장도 어쨌든 저는 종합을 하려고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플라톤도 맞고 이거 클라이스도 맞아. 정신도 필요해. 어쨌든 이게 극단적으로 부정할 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좀 이렇게 다 이렇게 어, 품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재밌습니다. 계속 보면은 클라이스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한꺼번에 내버렸다는 것을 꿰뚫어 보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가 않다. 힐시베르거의 또 비난이 시작됩니다. 정신을 삶의 적이라고 보는 권리를 그에게 부여하는 근거는 혼란된 정신, 이거 혼란된 정신, 이 니체 할 때 자주 나왔죠. 니체는 혼란된 정신을 갖고 있어. 이게 힐시베르거의 주장이었는데 혼란된 정신으로부터 생겨났다. 클라게스는 오직 이 혼란된 정신에 따라서만 정신의 전체적인 모습을 형성했다. 이게 비판합니다. 계속 타락된 정신하면서 클라게스는 니체와 마찬가지로 정확하지 못한 말을 하고 있다. 어, 그는 니체를 개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혁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시는데 이게 맞는지 아닌지 우리가 읽어봐야지 알겠죠? 음. 클라게스는 니체를 특별히 심리학적 관점에서 연구했다. 클라게스는 영혼에 관한 연구 전체가 니체와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를 따르자면 니체 심리학의 주된 공적은 니체가 잘한 거예요. 그리스도교의 금욕과 도덕의 속임수를 폭로하는 기술이라고 했대요. 클라게스는 니체의 이웃사랑이 어떻게 됐냐면 단순한 명예심, 공포, 무력함, 이해타산, 은혜를 베풀 때 자기의 권리와 영광을 스스로 즐기는 것 등으로 되어버렸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웃사랑이 허위와 가식과 위선이 되어버린 셈이죠. 니체 이후에 이런 주장. 그는 그리스도교 전체와 그 금욕을 이렇게 이해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런 생각 역시 또 나왔어요. 혼란된 정신에서 생겨났다. 클라게스는 폭로하는 기술을 손에 쥐었을 때에는 가치를 보는 올바른 눈을 갖지 못하고 있다. 그는 건강한 것과 병든 것을 구별할 줄 몰랐다. 797쪽에 보시면 여기도 니체를 한참 비판합니다. 그냥 인용문 자체가 니체 비판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 문단 클라게스는 삶과 정신을 분리시킨 것을 그의 심리학 전체에 특히 그의 성격화의 바탕으로 삼았다. 그는 이 특수한 연구 분야에서 중요한 업적을 남겼다. 오늘날 심리학이 심층 심리학과 표현 심리학으로 될 수 있었던 것과 성격학으로 넓혀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연구에 힘입은 바가 크다. 이 정도 클라게스가 끝났습니다. 지니님은 클라게스 어떻게 보셨나요? 마지막에 니체에 대한 얘기랑 같이 힐시베르거 에도니를 좀 봤는데요. 어, 저는 오히려 여기에서 좀 니체를 옹호하고 싶은 게, 저 이제 앞서서 얘기를 했던 지점들도 그런 것들이었어요. 니체의 공은 되게 커요. 영향 관계도 되게 크고, 니체의 글이 또 뭐 재밌기도 하고 특수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뭐 그런 공작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니체에 대한 오독이 되게 심한 것 같아요. 특히 어,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의 맥락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직접 읽어봤으면 좋겠다 뭐 요 정도로 좀 여지를 두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냥 니체에 대한 어떤 간략한 격언들만 모아놓은 책들을 읽어놓고 한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니체는 혁명가다. 그리고 니체는 쾌락만을 강조한다. 야, 니체에서 얘기하는데 이런 거 삶이 아니래.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고 즐길 거 즐겨야 된대. 그게 자유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오독을 하고 음, 그게 이제 뭐 마치 자신의 좌우명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음, 이제 그런 측면에서의 현대적인 어떤 소비, 음, 니체 소비가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었던 음, 부분이고요. 아마 힐시베르거의 지적 역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클라게스의 맥락도 있겠지만 음, 뭐 힐시베르거와 클라게스가 읽어내는 니체는 좀 다른 니체일 것 같고, 음, 여기에서 뭐 니체의 심리학이 뭐 스스로 즐겨버리는 것 등으로 되어버린다라는 이런 지점들이 좀 오해 소지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서 현대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어쩌면 그 일탈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을 그 니체라는 캐릭터에 투사시켜서 많은 수 얘기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쪽으로 전 소비되는 게 너무 싫었고, 아, 그래서 좀 이제 시리어스하게 좀 니체를 읽어본다면 여러 가지를 참 많이 다양하게 읽어낼 수 있을 텐데 그런 지점에 대해서 되게 축소시키고 있는 현대의 어떤 소비, 니체 소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클라게스 그리고 힐시베르거의 논의였습니다. 가장 많이 오독되고 있는 철학자 중에 한 명이 니체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근데 마지막으로 자 삶의 철학을 이번 주에 다 다뤘는데요. 어, 꽤 많은 철학자들, 베르그송, 블롱델, 클라게스, 많이 있었죠. 진멜도 있고 딜타이도 있고 여러 명 했었는데, 자 전반적으로 삶의 철학 이번 주 내내 이제 공부하고 이제 책 생각하시면서 어떠셨는지, 네, 예, 궁금합니다. 비로소 좀 단어들이나 이야기하는 지점들이 현대에 많이 가까워졌다는 걸 좀 느꼈고요. 뒤에 이제 바로 이제 현상학이 나오게 되고 우리가 셀러와 더불어서 존재론, 뭐 후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게 될 텐데요. 기대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힐시베르거의 논의 안에서는 좀 짧게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일 텐데 다른 철학사 책에서는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 시작이기 때문에 네. 네, 이런 지점들을 우리가 좀 문장과 문장 사이에 혹은 책 안에 시차를 잘 읽어내면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좀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아니 20세기 철학, 현대 철학은 따로 그렇게 별도의 책을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서양 철학사는 딱 19세기 정도? 그 정도가 끝인 것 같고, 20세기는 거의 뭐 미약하게 되게 너무 그냥 스케치하는 식으로 다루기 때문에 정확하지도 않고, 당대의 1950년대의 또 시각으로 보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히시베르거보다는 더 많은 철학자들을 알고 있고 보고 있고 객관적으로 보지 않나. 20세기 이후의 철학은 말이죠. 그래서 이건 별도의 책으로 다뤄야 될 것 같고, 이미 또 책이 있더라고요. 좋은 책이 현대 철학 관련해서는. 그런 책을 또 이후에 보면서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현상학, 후설, 셸러 유명하죠. 공부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